대통령이 미국 정상의 판문점 만남에 대해 사실상 적대관계 종식을 선언한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선 상상력의 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핵심 부품의 수출 규제를 발표한 일본이 한국인 비자 발급 제한을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핵심 소재 부품 부족으로 우리 기업들의 고통이 예상되는데 일본발 경제 전쟁의 파장 짚어봅니다. 2002년 대선 당시 이른바 병풍 파문을 일으킨 김대엽 씨가 사기 혐의를 받고 도주한 지 3년 만에 필리핀에서 체포됐습니다.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박유천 씨가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많은 분들께 정말 심려 끼쳐드린 거 정말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싶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 시행 2주년을 맞아 국민의료비 2조 원을 경감했다며 임기 내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의사협회는 문케어가 건강보험 재정에 위기를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백악관 보좌관이 G20에서 부적절한 외교관 행보를 해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방카를 띄우는 이유가 뭔지 포커스에서 보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문서에 서명을 한 것은 아니지만 행동으로 적대 관계를 사실상 종식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판문점 회동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종전선언이란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의 종전선언을 한 것과 다름없다는 평가를 내린 겁니다. 물론 이번 회동에 공을 들인 대통령 입장에서 그 결과를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이해합니다만 과연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이 평가가 얼마나 사실에 부합하는지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평가의 전제는 당사자인 미국의 입장이 중요한데 지금으로서는 미국의 태도 변화가 별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판문점 회담 다음 날 연가를 냈던 문재인 대통령이 박수를 받으며 국무회의장에 입장합니다. 문 대통령은 정전협정 66주년 만에 북미 정상이 군사분계선에서 손을 잡았다며 적대 관계가 종식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남북에 이어 북미 간에도 문서상의 서명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행동으로 적대 관계의 종식과 새로운 평화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북한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 조치로 검토되던 종전선언을 넘어 평화협정의 의미까지 부여한 겁니다. 문 대통령은 또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눈앞에 뻔히 보이는 개성공단이 남북 경제와 우리의 안보에 가져다 주었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하지만 북한의 핵 포기 없이 정치적인 이벤트로 평화를 단정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 진전이 없었다. 그러므로 이번 회동을 종전선언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지나치다. 미국은 회담 하루 만에 완전한 비핵화를 언급하며 제재 완화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실로 어려운 역사적 과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끊임없는 상상력의 발동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 상상력 들으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 회동의 성과를 설명하면서 상상력이라는 단어를 유난히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방식으로는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뜻으로 들리기도 하고 그렇다면 과연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방법을 구상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취재진이 여러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판문점 회동을 평가하면서 상상력이란 단어를 8번이나 언급했습니다. 남북 관계와 미북 관계의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선 새로운 해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3의 방식을 택해서 미북 양쪽이 수월하게 핵
실무 협상을 이어나가도록 하자. 뭐 그런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한. 정치권에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오는 9월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유엔 총회장에 김정은 위원장이 나가서 연설을 하고 나중에는 중국까지 합쳐가지고 4개국 정상이 평화협정까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다음 달 미북 정상회담이 또 열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7월 달에 실무협상을 한다는 얘기인데 하순쯤 그렇게 되면은 8월 중순 또는 전후해서 4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으라고 합니다. 다만 북한이 영변 플러스 알파라는 미국의 요구에 얼마나 진전된 안을 내놓을지가 협상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다음 정상회담을 위한 미북 간 실무 접촉은 이러면 이번 달 안에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북한은 리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부상 등 외무성 라인이 이번에는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여서 좀 더 유연한 협상이 될 거란 전망도 있고, 이렇게 되면 북한 비핵화에 우리의 목소리를 내기가 더 어려워질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이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과 곧 만나길 기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서두르지는 않겠다고는 했지만 4차 회담을 위한 실무 협상은 2-3주 뒤면 시작됩니다. And what's going to happen is over the next 2 or 3 weeks, the teams are going to start working to see whether or not they can do something. 미국 측에서는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비건 대표, 북측에서는 리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부상이 나설 가능성이 큰데 어느 쪽이든 하노이 노딜에서 양보안을 내놔야 진전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로버트 애슐리 미 국방정보국장은 미북 판문점 회동에 앞서 녹화된 인터뷰에서 북한 정권은 여전히 비핵화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실현이 되려면은 이번 실무 협상에서 북한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한 자세를 보여야 일괄 타결 같은 입장을 고수를 하면은 대화 자체를 거부를 하고 재도발의 그 사이클로 돌아갈 가능성도 큽니다. 우리 정부에 대한 비난 성명을 냈던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도 판문점 회동에서 포착돼 실무자로 참석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어제 전해드린 것처럼 일본 정부가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를 선언함으로써 우리 관련 기업들이 초비상입니다. 당장 2-3달 정도 버틸 수 있는 재고가 있기는 합니다만 사태가 장기화하면 대체 수입선도 사실상 없는 형편이어서 반도체 생산 라인을 멈출 수도 있습니다. 김자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달 출시가 유력한 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드입니다. 접혔다 펴지는 화면을 보호하기 위한 투명 필름이 핵심 기술로 이를 만드는데 일본에서 수입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가 쓰입니다.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대상에 올린 3개 소재에 포함됩니다. 삼성 측이 2달치 재고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목표로 했던 연내 100만 대 생산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확보한 재고는 1달치로 완제품을 고려해도 3개 소재 공급이 끊기면 버틸 수 있는 시간은 4개월에 불과합니다. 실제 이들 소재의 대일 수입 의존도는 90%를 훌쩍 넘깁니다. 한국이 반도체 분야 세계 1위지만 이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소재를 전적으로 일본에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매우 핵심적인 부품과 관련된 기술 능력은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장기적으로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핵심 소재 공급처 다변화와 국산화를 통해 한국 IT 산업의 체질을 바꿔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정부는 가능한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 외교적 해법 외에는 별 대책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대응 창구를 산업부로 미루고 청와대는 오늘도 말이 없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가 지난 5월에 이미 보복 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우리 정부가 그동안 뭘 했느냐는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가 어제 발표한 반도체 소재 한국 수출 규제 조치는 이미 지난 5월 결정됐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다양한 대응 조치를 검토한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일본 기업의 피해도 우려됐지만 아베 총리가 밀어붙였다는 겁니다.
한국인 비자 발급을 엄격화하는 방안도 검토됐습니다. 발표 시점을 어제로 잡은 건 강제징용 가해 기업의 자산 매각이 다가오는 것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先のことについても日本企業に不当な不利益を及ぼすことがないようにしっかりとした対応をなるべく早く 우리 정부는 WTO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절차상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 당장 피해를 막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입니다. 반면 일본은 이런 반응을 예상한 듯 일본의 조치가 WTO 규칙에 맞는다며 곧바로 대응했습니다. WTO 協定に違反するとの指摘は全く当たらないわけであります。あくまでも今回の措置は安全保障のために輸出管理を適切に実施する上で 중국의 사드 보복 때처럼 피해가 고스란히 기업 몫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국가 간의 이런 분쟁은 보통 WTO 세계무역기구로 가서 잘잘못을 가리게 되는데 그러나 이건 일단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당장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어제 WTO 제소를 언급하자 일본이 오늘 곧바로 아무 문제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WTO 제소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 대책인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동원 기자, 예. 일본이 WTO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일본은 그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과 영국 등 27개국을요. 이른바 화이트국으로 지정해놓고 예. 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절차를 간소화시켜 왔습니다. 자, 일본이 하겠다는 것은 없던 규제를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수출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 화이트국 혜택을 더 이상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을 수입할 때마다 그동안 하지 않아도 됐던 일본 정부의 허가와 심사를 받아야 하는 거죠. 자, WTO 규정에는 이 부분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아베 총리가 자신 있게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본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그럼 우리 정부는 어떤 점이 일본이 잘못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요. 일본의 조치가 WTO의 관세 및 무역 협정인 가트 11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가트 11조는 다른 가맹국에 대한 수출 및 수입에 대한 제한 조치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이 혜택이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줬다가 뺏는 경우는 이 수출 제한 조치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물론 가트 20조와 21조에서 이 국내 사정과 국가 안보 등의 이유로 수출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긴 한데 자, 이번에 일본의 조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소를 해도 꼭 이긴다는 보장은 없겠군요. 그래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특히 시간도 문제고요. 보통 WTO에 제소하고 나서 결론이 나려면 빨라야 2년인데 만약에 결론이 난 후에 어느 한쪽이 상소를 한다면 3년에서 5년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자, 그 와중에 우리 기업들이 받는 피해는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과는 둘째치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게 더 큰 문제일 수도 있겠군요. 예, 맞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이번 일본의 조치는요. 지난번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 보복 형식으로 맞서고 있는 거죠. 예. 자, 이미 법원 판결에 따라서 국내 자산 압류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이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이 사법부 조치와는 별도로 이 정부 차원의 외교적 해결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보면 WTO 제소를 통해서 일본이 자유로운 무역을 방해하는 국가다. 이걸 알리는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실효성은 별로 없는 대책이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014년 경제개혁연대 소장으로 있을 당시 효성그룹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서 이른바 청탁 논평을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형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던 효성그룹 둘째 아들 조현문 전 부사장 측의 부탁을 받고 형 조현준 사장을 비판하는 논평을 냈다는 것인데 두 사람 사이를 연결하고 논평을 부탁한 사람은 대우조선 남상태 사장 연임 로비로 실형이 확정된 로비스트 박수환 씨였습니다. 윤태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박수환 전 뉴스컴 대표의 문자 메시지 내역입니다. 2014년 6월 26일 박수환 씨가 조현문 당시 효성 부사장에게
경제개혁연대 소장이었던 김상조 실장과의 오찬 약속을 알려줍니다. 7월 20일 김 실장에게 서울 종로의 한 식당 이름과 전화번호가 담긴 예약 확인 문자를 보냅니다. 박 전 대표가 그룹 경영권을 놓고 형과 다투던 조 전 부사장과 김 실장의 식사 자리를 주선한 겁니다. 8월 19일 한 매체가 장남 조현준 사장의 비위 의혹을 보도하자 경제개혁연대는 다음 날 바로 조성래 회장과 장남이 효성그룹을 사유화하고 있다는 논평을 냈습니다. 김 실장은 박 씨에게 논평 사실을 통보했고 박 씨는 김 실장의 문자를 조 전 부사장에게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그러자 조 전 부사장은 일이 잘 됐다며 박 씨를 격려합니다. 조 전 부사장은 마음만 받으신다고 물건은 안 받으신다고 한다고 박 씨에게 문자를 보내 김 실장에게 모종의 선물 제공을 시도한 정황도 엿보입니다. 박 씨는 생색을 냈으니 됐다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TV조선은 김상조 실장의 입장을 들으려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경제개혁연대는 청탁 논평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저희가 어디 청탁을 받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논평을 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조 전 부사장은 2011년 아버지 조성래 회장과 형 조현준 회장의 경영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그룹을 떠났고 2014년에는 형을 횡령 배임 혐의로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까지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북한 목선을 둘러싼 은폐 축소 의혹에 대한 군의 자체 조사 결과가 내일 발표됩니다. 이번 의혹의 핵심은 군 수뇌부와 청와대의 축소 은폐 시도가 있었느냐 여부인데 정작 청와대에 대한 조사는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엇보다 저희가 확보한 군 훈령에는 군의 발표 내용은 대통령도 사전에 보고받도록 되어 있는데 청와대를 조사하지 않으면 결국 반쪽짜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차정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북한 목선 사건처럼 민감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군은 훈령에 따라 움직입니다. 국방부가 상황평가회의를 열고 정무적 판단 필요성까지 따져보는데 이때 청와대의 보고에 국가안전보장회의 개최와 보도지침 작성 여부를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합참이 2017년 실무진에 배포한 전략적 소통 지침서에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승인 지침을 받는다고 돼 있습니다. 이 지침은 당시 합참의장이던 정경두 국방장관이 직접 감수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현장 조사하고도 삼척항 방파제가 아니라 삼척항 인근이라고 최초 발표한 합참도 이 지침을 따랐습니다. 결국 은폐 축소 의혹을 규명하려면 군 수뇌부와 청와대가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하지만 국방부 합동조사단은 권한 받기라며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할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당은 군 자체 조사로는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어렵다며 국정조사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곳이 광화문 광장인데요. 멀리서 보면은 마치 숲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이 서울시가 우리 공화당이 천막을 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형 화분을 세워 놓았기 때문인데 우리 공화당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천막을 재설치하겠다고 예고해서 또 한 번의 마찰이 우려됩니다. 그렇다면 불법 천막으로 몸살을 앓는 게 광화문 광장만의 일일까요? 개고장에도 불구하고 2년 가까이 버티고 있는 천막도 있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또다시 설치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천막을 칠 자리에 대형 화분 20개를 추가로 설치해 화분은 모두 115개로 늘었습니다. 천막 갈등은 청와대 인근에서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종로구청은 9개의 천막을 자진 철거하라고 개고장을 수차례 보냈지만 단체들은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2년 가까이 된 천막도 있습니다. 묵시적으로 허가하는 쪽이라고 봐야 됩니다. 강제로 철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잠시 사라졌던 천막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출국하자마자 이곳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소송으로 맞서기도 합니다. 고소고발한 걸 크게 했었어요.
당장 다 도망 이제 안 하겠다 그러고 이제 아픈 좀 기억이 있다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 자치단체와 농성 주최 측 간의 천막 전쟁이 길어지면서 애꿎은 시민들만 보행권을 침해받는 등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후보 아들을 겨냥해서 이른바 병풍 파문을 일으킨 김대엽 씨, 도피 3년 만에 체포됐습니다. 몰라보게 수척해진 모습인데요. 김 씨는 지난 2016년 사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다가 도주했고 필리핀에서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서 게스트하우스를 전전했지만 결국 꼬리가 밟혔습니다. 검찰은 필리핀 당국이 불법 체류자 신분인 김 씨를 추방하는 대로 곧바로 송환해 수사를 재개한다는 방침입니다. 백연상 기자입니다.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해 병풍 파문을 일으켰던 김대엽 씨. 필리핀 이민청 직원이 휠체어에 앉아있는 김 씨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합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필리핀 수도 마닐라의 한 호텔에 김 씨가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불법 체류 혐의로 붙잡았습니다. 김대엽은 순순히 자신이 김대엽이며 수배가 있는 것을 안다고 말하는 등 모든 것을 포기한 듯 협조적인 자세였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6년 강원랜드의 CCTV 교체 사업권을 따주겠다며 모 업체 영업이사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환청 등 건강 문제를 호소하자 같은 해 6월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는데 김 씨는 넉 달 뒤 필리핀으로 달아났습니다. 김 씨는 그동안 마닐라 일대 게스트하우스 등을 전전하며 도피 생활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필리핀 당국이 김 씨를 강제 추방하는 대로 한국으로 데려와 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박유천 씨가 구속 수감된 지 68일 만에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박 씨는 봉사하며 살겠다고 말하면서 울먹였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회색 정장을 입은 박유천 씨가 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 구치소 앞에는 일본인을 포함한 박 씨의 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박 씨는 봉사를 하며 정직하게 살겠다고 울먹였습니다. 앞으로 사회에 많이 봉사하면서 열심히 정직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원지법은 오늘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박유천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추징금 140만 원을 부과하고 마약 치료도 명령했습니다. 박유천 씨는 구속된 지 68일 만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박 씨는 그동안 재판부에 반성문을 3차례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장기간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해 재사회화의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낫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박유천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지난달 광주에서 10대 4명이 친구를 집단 폭행해서 숨지는 사건이 있었죠. 10대가 어떻게 이런 끔찍한 행동을 벌일 수 있나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기도 했는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유족 측 변호사가 이들이 입에 담기 힘든 폭행을 저질렀다면서 피해자가 4명 더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시민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장에 피켓을 들고 섰습니다. 지난달 광주의 한 원룸에서 친구를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4명을 강하게 처벌해달라고 주장합니다. 피해자는 누구에게 호소하나 살인죄는 강력범죄. 유족 측 변호사는 숨진 A군과 비슷한 피해자가 4명이 더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도 숨진 A군처럼 직업학교에서 10대 가해자 일행을 만났습니다. 변호사는 추가 피해자들도 원룸으로 불려와 집단 폭행당하고 금품을 뺏겼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갈비뼈가 부러졌고
또 다른 피해자는 동물 배설물을 이용한 괴롭힘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개를 이제 코 위에 올린 다음에 이제 숨을 쉬게 되면 이게 개 떨어지는데 그런 이유로 이제 구타를 하고. 유족 측 변호사는 추가 피해자들과 협의해 경찰에 고소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A군을 상습 폭행에 숨지게 한 19살 B군 등 4명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TV조선 박고루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성형수술 빼고는 건강보험 적용해주겠다는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2년 만에 건강보험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건 이미 수치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보고 있는 자료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건강보험 성과 보고대회에 참석해서 건강보험 재정은 충분하다며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보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급여 진료 항목을 축소해 국민 부담을 줄이는 문재인 케어 시행 2주년을 맞아 문 대통령이 의료 현장을 찾았습니다. 의료비 때문에 가정 경제가 무너져선 안 된다며 지난해 68%대였던 보장률을 70%까지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5년간 30조 6천억 원으로 추정되는 보험료 투입으로 재정 적자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18조 원대 보험 누적금이 8년 뒤면 고갈될 것이라며 정부의 포퓰리즘이 미래 세대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8년 만에 건강보험 수지가 1,778억 원 적자 나는 일까지 생기고 심지어 예정처의 분석으로 보면은 2027년도에는 고갈이 된답니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지난 2년간 보험료가 평균 2.7% 인상됐다며 지난 10년 평균 3.2%보다 낮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입이 줄어든 의사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진찰료 30% 인상을 요구하며 단식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KBS가 박근혜 정부 시절 보도국장을 해임하는 등 직원 10여 명에 대한 징계를 단행했습니다. KBS 내부에서도 법적 정당성이 결여된 유례 없는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이 나왔고 야당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황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KBS 진실과 미래위원회는 지난달 직원 19명 징계를 권고하는 내용의 활동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했습니다. 2016년 당시 보도본부 주요 간부들이 참여한 KBS 기자협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모임이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것 등이 징계 사유였습니다. 이에 따라 KBS는 어제 정지환 전 보도국장에게 해임을 통보했고 나머지 10여 명에게는 정직과 감봉 등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KBS 내부에선 정치보복을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했다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진미위라는 기구는 가처분 소송에서 일부 운영 규정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그런 판결을 받은 상태이고 KBS 노동조합은 진미위는 징계 대상자들의 잘못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추론과 해석만으로 징계하는 건 마녀사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유한국당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성명서 하나로 해고되고 무더기 징계받는 언론 탄압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졌습니다. 지난달 일부 징계 대상자들은 서울 남부지법에 징계 절차 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민주당이 국회 정상화 과정에서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위원장 가운데 한 명을 한국당에 준다고 합의하자 야3당이 집단행동으로 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속사정은 좀 복잡합니다. 야3당은 민주당이 정치개혁특위위원장을 맡아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관철시키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만 민주당은 사실 선거제도보다는 공수처 설치를 비롯한 사법개혁에 더 관심이 많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혜영 기자입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3당 대표는 8월 말까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처리를 마무리해야 한다며
정계특위를 자유한국당에 내줘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의지의 출발점이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이 맡아서 정계특위를 책임 있게 운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공조는 없다고 압박했습니다. 개혁 공조를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확고하게 선거제도 개혁안을 8월 안에 처리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양당 간의 결정을 내리고. 민주당 내에선 의견이 엇갈립니다. 문재인 정부의 수건 과제인 사법개혁을 위해선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쪽과 선거법 개정이 야 3당과의 공조의 고리인 만큼 정계특위 위원장을 내줘선 안 된다는 의견이 팽팽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후반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둘 다 가질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각자의 셈법에 따라 거친 논쟁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가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정상들 대화에 무리하게 끼어들었다가 여론의 호된 후폭풍을 맞고 있습니다. 왜 딸일 뿐인 이방카가 대통령처럼 행동하냐는 건데 미국 최초의 부녀 대통령을 노리는 건지 계속되는 트럼프의 이방카 띄우기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이번 G20의 한 장면. 이방카가 각국 정상들 간의 대화에 불쑥 끼어듭니다. Social justice and efficiency. As soon as you start talking about the economic aspect of it, though, a lot of people start listening who wouldn't otherwise listen. And the same with the defense side of it. In terms of. 이방카의 급작스런 끼어들기에 라가르드 IMF 총재는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합니다. 또 다른 G20의 한 장면. 이방카는 마치 정상처럼 아베 총리와 대화를 나누고 회의 내에는 트럼프와 아베 총리 사이에 앉았죠. 이방카는 지난 2017년 G20에는 트럼프 대통령 대신 회의에 나가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영국 메이 총리 사이에 앉기도 했습니다. 이방카의 공식 직함은 백악관 선임 고문일 뿐인데요. 존 커비 전 국무부 대변인은 선출직도 아닌 이방카는 어떤 권한이 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고 했고,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는 이방카의 존재는 미국을 마치 입헌군주제 국가처럼 보이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네티즌 사이에서는 어른 식탁에 끼고 싶어하는 어린애 같다는 혹평도 나왔죠. 그러나 트럼프는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Special person, and she's worked so hard, as you all know. And I want to thank you, Ivanka, for your devotion to the America. 한때 트럼프는 이방카를 세계은행 총재로까지 검토했었죠. He did ask me about that, but I love the work that I'm doing. 지난달 30일 트럼프 미 대통령의 오산 미군기지 방문 행사에서도 이방카는 마치 여주인공 같았죠. What a beautiful couple. Mike, Beauty and the Beast. 미 장병들도 열광합니다. God bless America, and we are very, very grateful to you and your loved ones who serve our nation out of uniform. So thank you. 트럼프는 미 사상 최초 부녀 대통령 탄생을 꿈꾸는 걸까요? 부시와 케네디 같은 정치 명문가를 바라는 걸까요? And most importantly, you must always have faith in yourself. Be true to yourself. We did it! I did it. 표절 의혹이 일 정도로 똑같은 말을 트럼프도 강조했죠. 정작 이방카는 아버지 이외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 범죄인 인도 법안으로 촉발된 홍콩 민주화 시위가 홍콩 반환 22주년과 맞물리면서 과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위대는 쇠파이프로 유리창을 깨는가 하면은 한때 의사당을 점거하기도 했습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입법회 건물을 에워싼 시위대가 카트에 물건을 싣고 유리벽으로 돌진합니다.
우산과 쇠봉을 들고 마구 부수더니 곧이어 입법회 안으로 진입합니다. 난입한 시위대는 벽과 기둥 곳곳에 홍콩 정부를 비난하는 글을 남기고 의사당 연단에 영국 식민지 시절 홍콩기를 내겁니다. 폭동은 없고 폭정만 있을 뿐이란 검은 현수막도 함께 등장했습니다. I'm deeply worried that if the government still does not respond to the demands of the protesters in a political way. 홍콩 반환 22주년인 어젯밤부터 벌어진 초유의 과격 시위는 경찰 특공대가 투입되면서 2시간여 만인 현지 시간 오늘 새벽 1시쯤 진압됐습니다. 홍콩 당국은 사상 처음으로 적색 경보를 발령했고 캐리람 행정장관은 새벽 4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시위대를 비판했습니다. We should seriously condemn because nothing is more important than the rule of law in Hong Kong. 54명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3명은 중태로 알려진 가운데 당국은 폭력 시위자들을 추적해 처벌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시위대와 홍콩 정부 간 갈등도 더 격화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자, 이번에는 한여름에 난데없이 우박이 쏟아진 멕시코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박이 어찌나 큰지 도시가 2m 깊이 얼음에 묻혀버리는 기현상이 벌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에서는 고래잡이가 31년 만에 재개되면서 첫날부터 밍크고래 2마리가 잡혔는데 일부 고래종들이 멸종 위기에 처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트럭 한 대가 얼음을 헤치고 힘겹게 나아갑니다. 멕시코 제2의 도시 과달라하라에 우박 폭풍이 내렸습니다. 쌓인 우박의 높이는 무려 2m. 건물 200채가 부서졌고 차량 50여 대가 우박에 휩쓸렸습니다. 다행히 저체온증 증세를 보이는 주민 2명 외에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우박이 내리기 전날까지 이곳은 31도 안팎의 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Lo que estamos dando prioridad es a la limpieza de las casas y también a la limpieza de la vía pública para que volver a la normalidad lo antes posible. 항구로 들어오는 배. 고래 한 마리가 피를 흘리며 누워 있습니다. 일본이 국제폭염위원회를 탈퇴하고 판매용 고래잡이를 31년 만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폭염 재개 첫날부터 밍크고래 2마리를 포획했습니다. 일본 수산청은 개체수가 줄지 않는 수준으로 쿼터를 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주요 포경 대상인 일부 고래종이 멸종 위기에 처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물속에 한복을 입고 들어가서 포즈를 취한다? 이거 여간 힘든 일이 아닐 텐데요. 색다른 사진을 위해서라면은 수중 촬영도 마다하지 않는 모델과 촬영 작가가 있습니다. 고민성 기자가 수중 촬영의 세계를 소개합니다. 다이버들이 장비를 들고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모델이 뒤따라 들어가 자세를 잡더니 촬영이 시작됩니다. 한복을 비롯해 다양한 드레스를 입은 모델이 연기를 펼치자 수중 장비로 무장한 사람들이 사진 찍기에 바빠집니다. 뒷배경에 다양한 천을 펼쳐 화려하고 신비로운 느낌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결과물은 색다릅니다. 시간이 멈춘 듯 하면서도 생동감이 느껴지듯 오묘합니다. 물속에서는 어떤 모델이 연기를 했을 때 되게 몽환적인 표현과 그리고 되게 신비스러움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무중력이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더 가능할 것 같고요. 수중 촬영은 촬영 감각뿐 아니라 잠수 실력도 있어야 하는 고난도 작업이지만 최근 새로운 도전을 꿈꾸는 젊은이들이 몰리면서 수중 촬영 인구가 크게 늘었습니다. 물속에서 자연스럽고 안전적인 연기를 해야 하는 수중 모델들은 잠수 실력이 필수입니다. 촬영 도중 물속에서 급하게 호흡기로 공기를 마시며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가끔 이제 좀 무거운 옷을 입거나 하면은 호흡이 좀 딸리긴 하는데 들어가서 이쁘게 작업해 주시는 거 생각하면 열심히 해야죠. 물, 빛,
세기비 전에는 환상의 수중 촬영. 물속에서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예술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프로야구에서 돌직구 하면은 과거 오승환이 던졌던 묵직한 강속구가 떠오르죠. 선두 SK의 중고 신인 하재훈이 강력한 돌직구로 제2의 오승환을 넘어서 구원왕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기자입니다. 시속 150km 직구가 포수 미트에 빨려 들어갑니다. 묵직하게 꽂히는 바로 이 공에 타자들은 손도 대지 못합니다. SK 마무리 하재훈이 오승환을 연상시키는 강력한 돌직구로 한국 프로야구를 호령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구위는 초당 약 46회에 달하는 공의 회전에서 나옵니다. 삼성에서 활약했던 오승환이 약 2,800rpm에 육박하는 공을 던졌는데 하재훈도 지난 4월 NC전에서 2,769rpm의 공을 뿌렸습니다. 메이저리그 직구 평균인 2,284rpm보다 훨씬 높습니다. 제가 NC전에 봤을 때 2,700, 800까지 나오는 거 봤거든요. 메이저리그에서도 상위 1% 안에 든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이 상대적으로 덜 떨어져 타자 입장에선 위로 솟구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타보다 빗맞은 타구가 많은 이유입니다. 정작 하재훈은 직구 회전수에 개의치 않는 모습입니다. 기백으로 상대하는 건데 뭐 회전수로 던지기 전부터 이 타자는 잡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더 하고 던져야지. 미국과 일본 등 먼 길을 돌아 올해 한국 무대에선 하재훈. 내년쯤에 세이방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힘들까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강력한 돌직구를 앞세워 오승환도 못했던 데뷔 첫 해 구원왕 타이틀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지난 2005년 영화 게이샤의 추억이 공개되자 중국이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일본 게이샤로 출연한 중국 여배우 장쯔이가 일본 배우와 찍은 정사 장면이 반일 감정에 불을 지른 겁니다. 장쯔이에게는 영혼과 나라를 팔았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중일 전쟁에서만 중국인 2천만 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그리고 마오쩌둥은 그 한을 지지 기반으로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덩샤오핑은 달랐습니다. 1978년 일본에 찾아가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고 했습니다. 일본의 자본과 기술을 얻어내서 개혁 개방의 원동력으로 삼았습니다. 센카쿠 열도 분쟁 때 시진핑 주석은 일본을 러커우, 즉 외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더니 지난해 아베 총리와 만나서는 33조 원 규모의 통화 스와프와 해외 시장 공동 진출에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관함식에 우길기를 단 일본 군함을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일본을 최대한 우군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었습니다.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다. 국익만이 영원하다는 외교 격언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은 센카쿠 분쟁 때 일본의 히토류 수출 금지 카드를 꺼내 일본을 압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일본이 한국을 향해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라는 비수를 겨누었습니다. 중국에게 당하면서 배운 나쁜 행동을 한국에 그대로 써먹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일본의 경제 보복은 이미 예견됐던 일입니다. 아베 정권이 과거사 문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겠다는 의도를 이미 오래전에 분명히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도 한일 관계 악화를 사실상 방치해왔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습니다. 화웨이 사태에 이어서 또다시 정부의 외교 부재가 민간 경제에 큰 짐을 떠넘긴 셈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유능한 정치 지도자는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을 갖춰야 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국익을 위해서는 명분도 중요하지만 실리를 챙길 때는 챙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일본 방문에 앞선 인터뷰에서는 천황이 방한하실 때 한국 국민이 따뜻하게 환영할
분위기를 만들고 싶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서 일본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실용적 발상이었고 김 전 대통령의 방일 후 일본 내 한국 호감도는 90%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에게 일본은 좋든 싫든 함께 지내야 할 운명적 이웃입니다. 과거사 문제에 경제 보복 카드를 꺼내던 일본의 옹졸한 처사가 밉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최대한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할 때가 된 듯합니다. 7월 2일 앵커의 시선은 아베는 무엇을 노리고 있나 였습니다. 오늘 하루 많이 더우셨죠? 폭염특보가 내려진 강원도와 경북 지역은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치솟았습니다. 마른 장마 속에 햇살이 강해지면서 전국이 뜨겁게 달아오른 건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약간 더 더워지겠습니다. 춘천과 대구의 한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겠고 서울은 31도를 가리키겠습니다. 가장 더운 시간대인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외출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은 장마 전선이 살짝 올라오겠습니다. 제주도에 낮 동안 잠깐 영향을 주겠고요. 저녁에는 중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더라도 일부 지역에서만 약간 오는 거여서 세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당분간 마른 장마가 이어지기 때문에 세차 효과도 오래 가겠습니다. 장마다운 비는 다음 주 후반쯤 예상하고 있고요. 그 전까지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울도 주 후반에는 33도 안팎까지 크게 오르니까요. 더위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